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박선희 씨는 이제 형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유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간병한 건 그녀였지만 상속 자리에서 동생이 서류를 내밀며 내 몫은 반드시 챙긴다라고 말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피부치라는 말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혈육이라는 울타리는 사라지고 남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벽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상처를 겪은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6가지 이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가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동생네 집에 한번 모이자고 했더니 올케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은 좁고 불편해서 손님 맡기 힘들다고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을 찌릅니다. 어릴 땐 같은 반찬으로 밥을 나눠 먹고 장난감 하나를 돌려 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안정된 연금으로 여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약국 계산대 앞에서 손을 벌벌 떨며 가격을 걱정합니다. 이 차이가 깊어질수록 만나면 대화는 겉돌고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명품 옷을 걸치고 다른 이는 재래시장에서 흥정한 옷을 입습니다. 눈빛 속엔 서로 다른 삶의 무게가 비쳐 결국 감정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수입과 지출, 자식들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말끝마다 불편함이 스며듭니다. 잘 사는 쪽은 올해는 세금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툭 내뱉지만 듣는 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세금 낼 돈이라도 있지, 난 병원비가 없어 불안한데.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곧 서운함으로 번지고 마음의 벽을 두텁게 쌓아갑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강인숙 씨는 둘째 오빠와 8년째 왕래가 없습니다. 둘째 오빠는 젊을 때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했고 지금은 상가 건물 월세로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강 씨는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평생 일했고 지금도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명절 모임 때마다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오빠네 식탁에는 수입 과일과 고급 와인이 오르고 대화는 늘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딸이 외제차를 샀다더라 같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마음속엔 차가운 벽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설날 오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넌 아직도 전세야? 준비 좀 더 했어야지. 그 말에 강 씨는 더는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형제라도 내 삶을 깎아내리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경제적 차이는 표정과 말투에 배어 나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집, 입는 옷, 자식 이야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차이를 반복해 마주하다 보면 만남 자체가 괴로워집니다. 굳이 내 초라한 현실을 드러내야 하나, 그 자리에 가면 또 상처받겠지라는 생각이 들며 연락을 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감정의 서열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쪽은 자신도 모르게 충고자의 위치에 서고 없는 쪽은 모멸감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 집이라도 샀어야지, 조금 더 벌었으면 편했을 텐데라는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 않고 상처와 모욕으로 남습니다.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눴어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돈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피보다 진한 건 현실의 격차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지 않고 더 벌어집니다. 결국 경제적 차이는 대화를 끊고 만남을 줄이며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가 돈 앞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가장 냉혹한 이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남긴 돈은 유산이 아니라 끝내 서로를 갈라놓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내가 간병한 건 내 선택이잖아. 엄마가 내게 주신다고 했던 땅 다들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평생의 정이 무너질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변해버립니다.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더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받냐고 억울해하고 다른 이는 법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며 냉정해집니다. 특히 간병을 도맡은 사람은 배신감이 깊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비를 감당하고 돌봄에 지친 그 희생을 다른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내가 자식으로서 한 도리일 뿐이라며 무시합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 없는 이들이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순간 남보다 더 지독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충청도 천안에 사는 75세 오정숙 씨도 같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8년간 간병을 맡았던 건 오 씨뿐이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오 씨가 부담했습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조차 포기했지만 부모를 향한 의무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예금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오빠가 꺼낸 첫 마디는 집은 셋이서 나눠야지였습니다. 오 씨가 울분을 토하자 돌아온 대답은 그러니까 유언장이 필요했지였습니다. 결국 집은 법대로 나눠졌고 오 씨는 두 오빠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오빠들의 말이 더 잔인했어요. 이처럼 부모가 남긴 재산은 남겨진 자식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평생 감춰져 있던 마음속 욕심이 그 순간 폭발합니다. 엄마가 평소에 나를 더 챙겼다. 그 땅은 원래 내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파탄납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관계도 아닙니다. 상처만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따집니다. 돈 앞에서 멀쩡했던 형제는 적이 되고 수십 년의 정은 몇 줄의 재산 목록보다도 하찮아집니다. 뒤늦은 후에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결국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본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피보다 잔혹한 건 계산하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마주한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철저히 남이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이 곧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노년에 맞이하는 가장 쓰라린 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지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서먹할까?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저 사람은 늘 다르게만 받아들이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속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자란 가족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타인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김치 하나 나눠 먹고 겨울이면 한 이불 덮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경쟁을 겪었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농사로 평생을 버텼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 생각도 달라지고 말투조차 어긋납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의도는 없어도 듣는 쪽은 내 삶을 무시하나라는 상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명절 자리에서도 대화는 공허하게 겉돌고 남는 건 침묵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세 이성호 씨는 여동생과 연락을 끊은 지 벌써 6년째입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가까웠고 서로의 집에 아이 맡기며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시절에 여동생이 무심코 던진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빠가 좀 더 똑똑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난 절대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야.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존심은 짓밟혔고 그 이후 대화는 끊겼습니다. 생일도 제사도 따로 지내며 서로의 소식을 묻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했으면 흘려들었을 텐데 가족이 했으니 평생 못 잊는 상처가 됐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군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큰 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쌓인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이 결국 공감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잠시 묶어둘 수 있어도 지금의 삶이 달라지면 공감의 끈은 금세 끊어집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는 말은 오히려 칼이 되어 상대를 몰아세웁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피를 나눈 존재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쌓은 삶의 무게가 다르기에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린 가족이니까 당연히 통한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충돌은 커집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로는 지금의 거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형제는 결국 낯선 타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공감이 사라진 순간 시작됩니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멀어지면 형제도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결코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 아들은 왜 대학을 못 갔냐? 그 순간부터 오빠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금기를 깨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박사 학위 땄다더라. 그 집 애는 직장도 못 잡았다며? 자식 교육은 부모 하기 나름이지라는 말은 얼핏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교와 평가 그리고 뼈아픈 상처입니다. 가족이라 더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겐 가장 민감하기에 그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칭찬도 불편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조카는 참 똑똑하네. 내 딸은 효자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 가슴에 조용히 칼을 꽂습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는 형제 간의 미묘한 위계를 만들어냅니다. 잘된 자식을 둔 형제는 은연중 우월감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겪는 쪽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더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안부조차 멀리서만 전해 듣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속은 골마갑니다. 이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관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최명희 씨는 언니와 6년째 왕래가 없습니다. 계기는 조카 문제였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취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언니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지 요즘은 부모가 얼마나 밀어주느냐가 달라지잖아.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최 씨는 아들의 취업 실패와 빚 문제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명절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뒤늦게 사과를 전했지만 난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 라는 변명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최 씨는 말합니다. 자식 문제로 멀어진 사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형제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자식입니다. 내 아이를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곧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상처는 더 깊습니다. 내 애는 왜 그러냐라는 말은 사실상 넌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만이 감당해온 고통과 사정이 담겨있는 영역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단순한 충고일지 몰라도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온 순간 마음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이후 아무리 미안하다 말해도 그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평생을 함께한 존재라 해도 자식 문제로 시작된 균열은 이름 하나로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더 강한 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건드린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같은 편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더 먼 타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라서 던진 말 한마디가 남보다 더 깊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생이 했던 말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남이 했다면 웃고 넘겼을 텐데
내 동생이었으니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충 말해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가슴에 더 날카롭게 꽂히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농담으로 들릴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평생 못 잊는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 동생만은 내 편이겠지라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작은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아픔이 됩니다. 넌 항상 그 모양이지, 그 나이에 그걸 몰라?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그래 같은 말들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난이고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그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을 던진 사람은 기억조차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 말에 왜 화를 내?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마다 그 말을 곱씹습니다. 왜 내 가족이, 왜 내 형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이 끊어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게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6세 윤말순 씨는 둘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시절 언니가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더니 결국은 실패하네. 다른 가족들은 웃어넘겼지만 윤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언니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후 윤 씨는 언니의 연락을 피했고 몇 번의 사과 시도마저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에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언니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남이 했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마음 한켠에서 그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며 던진 한마디가 결국 평생의 관계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무심히 던진 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관계를 절단내는 경계선이 되어버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 더 신중해야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무게를 잊고 쉽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잊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다툼이 커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무심한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바로 그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이 들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6번째 이유는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장만했을 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안 좋아 전세로 내려앉으니 오히려 언니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의 본 모습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잘 되면 진심 어린 축하보다 질투가 먼저 나오고 내가 힘들어지면 위로보다는 무시가 돌아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서 기대했던 만큼 그 배신감은 더 깊게 남습니다. 어릴 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으며 서로의 편이 되어주던 형제가 나이 들어서는 남보다 더 서늘한 존재로 변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5세 김영호 씨는 둘째 동생과 왕래를 끊은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했지만 결국 사업이 크게 성공해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씨는 동생에게서 축하 대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 운이 좋았던 거지. 형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 말은 칭찬을 돌려 말한 게 아니라 대놓고 업적을 깎아내리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김 씨는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무너지고 건물까지 팔게 되자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은 원래 안목이 없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김 씨는 그 순간 동생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의 곁엔 진심이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형제라도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내 슬픔에 위로 한마디 못한다면 그건 남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상처는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최인숙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젊을 땐 가난했지만 자녀가 공부를 잘해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했고 친척들도 부러워했지만 정작 언니는 요즘은 의사도 많다더라. 앞으로는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길 바랐던 가족의 입에서 시기 어린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가 외국으로 떠나고 홀로 지내며 외로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최 씨는 다시 언니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무시가 돌아왔습니다. 너네가 멀리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손주 덕에 매일 즐겁다는 언니의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언니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내가 잘되면 질투하고 내가 힘들면 위로는커녕 무시하는데 어떻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형제자매는 남보다 더 솔직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축하해야 할 때, 시기하고 위로해야 할 때 무시하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받은 시기와 무시는 남이 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성공했을 때 질투에 찬 눈빛을 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닫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무시 섞인 말을 들으면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순히 삶의 길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되면 시기하고 못되면 무시하는 그 차가운 태도 때문입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편이 되지 못할 때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시기와 무시가 남긴 흉터뿐이고 그 흉터는 가족이라는 마지막 다리마저 무너뜨립니다. 형제는 가까운 듯 보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와 태도 앞에서 결국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됩니다. 혼자 죽은 지 3달 만에 발견됐답니다. 병원비 감당 못해서 집 팔고 쫓겨났대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치매 걸렸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병들고 외롭고 무시당한 채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남 눈치 보며 참고 자식 걱정에 매달리고 돈에 목매다 결국 자기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이 5가지만 지켜도 병, 외로움, 후회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당신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단호히 끊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살아온 당신. 그 착함이 결국 늙어선 사람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처음엔 어르신 덕분에 힘이 나요라고 접근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당신 지갑을 열고 당신 시간을 빼앗고 당신 정서를 갉아먹습니다. 이용당하는 노인은 늙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말라 죽는 중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 도와주겠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피를 뽑히는 늙은 사슴이 되는 겁니다. 상대는 절대 당신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망가질 때까지 다 퍼줄 때까지 이용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김은숙 씨는 수년간 동네 지인 의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보기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며 통장을 대신 들고 가게 해달라 했고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라는 말과 함께 20만원, 30만원씩 슬그머니 빌려갔습니다. 처음엔 갚겠다 했지만 결국 돌려받은 건 싸늘한 말 한마디. 돈도 아까우세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친구가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휘둘려버린 뒤였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던 어느 날 김 씨는 고혈압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그는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신경 끄셔야 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단호해졌습니다. 연락을 끊고 문을 잠그고 단 한 통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지금 제 건강 챙기기도 바쁩니다라며 뒤돌아섰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줄였고 잠이 잘 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낸 첫 순간이었어요.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의 착함을 이용해 들어오는 사람. 말은 곱게 하지만 당신을 편하게 대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원, 시간, 감정을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당신이 아프면 멀어지고 당신이 돈을 안 꺼내면 연락도 끊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고마워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하고 더 집착하며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그 나이에 할 일도 없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요? 라는 말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단호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당신 삶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파먹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면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착하다는 이유로, 이해심 많다는 이유로 당신 인생을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당신만 주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흡혈귀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잔인한 건 흡혈귀를 친구로 착각한 채 늙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지우고 문을 닫고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잘라냈을 뿐인데 삶 전체가 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이젠 나도 나를 지키겠다. 그 결심 하나로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 늙는 건 이용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도 지갑도 방패막이도 되지 마십시오. 노년은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낀 사람, 내가 지킨 집, 내가 모은 돈, 내가 믿은 관계.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떠나고 배신하고 변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다 결국 무너지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집착은 늙은 인생을 가장 잔혹하게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젊었을 땐 안 보입니다. 이 일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평생 내 편이겠지. 내 건강은 당분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댔던 사람은 등을 돌리고 평생 지켰던 집은 팔려나가고 애지중지 모은 물건도 남들에겐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건 없구나. 경기도 평택에 사는 76세 정기열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들여 지은 단독주택에 집착했습니다. 아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며 혼자 남겨진 텅 빈 집에서 몇 년을 버텼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났고 마당엔 잡초만 자라났으며 보일러는 고장나 겨울이면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집 줄이고 아파트로 옮기세요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삶이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다 미끄러지며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전화도 닿지 않았고 구조되기까지 무려 14시간을 바닥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집을 팔고 소형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물건도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말없이 버린 낡은 책상, 20년 넘은 그릇, 묵은 수건들.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집이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부는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더라고요. 노년의 불행은 잃어서가 아니라 잃은 걸 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떠난 자식에게 집착하고 떠나간 사람을 미워하고 예전 명예를 그리워하고 건강하던 시절을 후회하며 사는 것.
그 모든 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바뀐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면 결국 현재의 삶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지켜도 모든 것은 언젠가 떠납니다. 사람도 재산도 건강도 기억도.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망치는 게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어릴 땐 열정이고 청년 땐 동기지만 노년에선 독입니다. 붙잡는 순간 병이 되고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떠난 가족? 팔기 아까운 집? 누가 봐주지도 않는 명함? 아니면 당신 스스로조차 의미를 잃은 물건들입니까? 그걸 놓는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집착은 과거의 발목을 묶고 현재를 눈멀게 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당신의 내일은 다시 열립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이젠 놓고 가볍게 살겠다. 이 선언이 바로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살아있는 당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 미련도 후회도 소유도 내려놓고 가볍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게 진짜 스트레스 없는 노년입니다. 세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자식과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가장 가슴 찢어지는 순간은 타인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배우자에게 외면받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가슴 안쪽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원망을 품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족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배우자도 자식도 결국은 남이야. 그렇게 서운함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분노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불에 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움은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정인숙 씨는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도 꼼꼼히 해낸 전형적인 참아온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결혼 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남편은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정 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신에도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자식들은 오지 않았고 남편도 식탁에 앉아 밥만 먹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혼자 소주 반 병을 비우며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후로 정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외출도 꺼렸으며 누구보다 건강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10kg나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성 소화장애라는 진단을 내렸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한 문장이 정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내느라 당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정 씨는 자식과 남편의 입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승진 스트레스로 고생 중이었고 둘째는 육아에 치여 자기 시간조차 없었고 남편은 친구를 잃고 고립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정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외로웠지만 그들도 다들 자기만의 외로움이 있었던 거더라. 그 후 정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는 기대 대신 응원을 보냈고 남편에게는 잔소리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가족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같이 산책 갈래요? 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풀지 않으면 가족은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가족뿐입니다. 자식과 배우자를 미워하며 사는 순간 당신 인생은 괴로움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순간 원망이 연민으로 분노가 이해로 바뀌며 당신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를 키우는 가장 큰 독은 기대입니다.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라면 나를 좀 더 알아줘야지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수록 당신을 쓰러뜨립니다. 반면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 이해하려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내가 외로운 만큼 그들도 힘들 수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미워할 시간을 이해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당신을 병들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나는 오늘도 가족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 그 결심 하나로 당신은 병이 아닌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늙은 인생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네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돈에 목매지 않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늙어서 가장 비참한 삶은 돈은 있는데 행복이 없고 통장은 두둑한데 마음이 비어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초라한 삶은 남들 돈 가진 거 부러워하며 비교하다 병드는 인생입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돈 걱정이라는 이름의 망상에서 시작됩니다. 저 노인네는 연금이 얼마라더라. 같이 퇴직했는데 쟤는 건물 주고 나는 월세라니. 내가 좀만 더 모아둘걸, 이젠 끝장이야. 이런 생각들이 매일 밤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결국은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으로 돌아옵니다. 그 어떤 병보다 무서운 건 쓸데없는 돈 걱정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0세 문정혜 씨는 남편과 함께 40년간 자영업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적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 오래된 금반지와 시계를 팔아가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고 엄마 힘내요라는 말만 남기고 손은 내밀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매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잠들었고 3만 원 이상 쓰는 날이면 불안감에 눈을 못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노인이 고급 재건축 아파트에 살면서도 외로움과 허무함에 세상을 등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 씨는 멍해졌습니다. 아, 돈이 많아도 결국 혼자 죽을 수 있구나. 그날 이후 문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많이 없어도 매일 밥 잘 먹고 웃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사는 거지. 그때부터 문 씨는 매일 아침 2,000원짜리 콩나물로 국을 끓이고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고추 모종을 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웃긴 동영상 하나 저장해 놓고 그걸 보며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놀랍게도 몇 달 후 문 씨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해졌고 사람들과 대화도 늘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서 제일 부자 같아요. 노년의 돈에 목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반면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병들지 않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쥐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느끼고 쓰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3,000원짜리 식사라도 감사하게 먹을 줄 아는 마음, 옷장 속 옷 한 벌을 꺼내 입으며 기분 좋아지는 여유, 지갑에 10,000원이 있을 때 커피 한 잔쯤은 사 마실 수 있는 용기. 그게 노년의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과 비교하면 내 인생은 항상 초라해집니다. 남이 가진 거엔 끝이 없고 내가 가진 것도 결국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오늘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통장보다 강하고 보험보다 든든한 삶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닙니다. 비교와 욕심이 당신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지금의 하루, 지금의 만족, 지금의 당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과거의 원망보다 현재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가장 끔찍한 감정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와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이라는 원망입니다. 이 두 감정은 마음속에서 썩어가며 결국 병이 되어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말 한마디.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그 과거. 하지만 그걸 끌어안고 사는 순간 당신의 남은 노년은 평화가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삽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남편의 외면, 자식의 배신, 형제 자매의 배척, 친구의 모욕. 그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될 때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괴로움 속에서 늙어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8세 이윤자 씨는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그 속은 울분과 참음으로 뒤덮인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손찌검을 했고 말끝마다 무시했고 자식들 앞에서도 쓸모없는 여편네라며 모욕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그녀는 묵묵히 간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식이 돌아온 순간조차 밥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인간이 죽어야 내가 산다. 하지만 그날 밤 병실 TV에서 어떤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어요. 내 마음이라도 편해야 내 남은 삶이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처음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미워하느라 내 남은 인생까지 망쳐야 하지? 그날부터 그녀는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줄였고 억지로 미소 지으려 하지 않았고 대신 병원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장미 한 송이를 사서 자기 방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씨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혈압약도 줄고 소화도 잘 됐고 밤에도 뒤척임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워하는 거 그거 나한테 너무 독했더라고요. 원망은 상대에게 날리는 칼이 아니라 내 심장을 찌르는 칼입니다. 지금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분노, 그 미움. 그걸 계속 품고 살아봐야 상대는 아무렇지 않고 당신만 병들고 늙고 망가집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 감정의 방향은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지만 선택은 가능합니다. 미워하며 살지, 편안히 살지,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더 이상 곱씹지 말고 묻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나를 위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노년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면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남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모든 친구 관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친구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를 끊어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갈팡질팡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날카로운 해답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고통을 이해하기보다 남들 앞에서 흉기로 삼고 내 자존심을 살려주기보다 비교와 자랑으로 짓밟는 모습에 분노와 허무가 뒤섞입니다. 결국 병실에서, 빈 지갑 앞에서, 외로운 집안에서 곁에 남는 건 친구가 아니라 고통뿐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노년의 끝까지 지켜야 할 건 친구라는 환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화와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친구의 질투가 칼보다 날카롭게 노년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온 독 같은 질투는 가슴을 꿰뚫는 칼날이 되어 늙은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정호 씨는 은퇴 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매입해 월세를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축하가 아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건물주가 됐냐? 라는 비아냥, 언젠간 세금 폭탄 맞아 울고불고 할 거다라는 저주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동네에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친구가 질투심에 떠벌린 뒷담화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기쁨을 나눈다고 했던 게 내 발목을 잡았다. 친구의 질투가 결국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기쁨이 칼날로 돌아온 그 순간 그는 노년의 우정이 얼마나 잔혹한 허상인지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친구 없이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하며 질투의 칼날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박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친구들과의 교류를 줄였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빠지지 않는 건 자식과 돈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잘 사는 자식을 둔 친구는 우쭐대며 자랑했고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는 이는 은근히 남을 깔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모든 모임을 끊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고 여름에는 고추와 오이를 거두며 마음을 채웠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 할머니가 키운 거 맛있다며 웃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의 질투 어린 눈길보다 손주의 한마디가 1000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비교도 없고 질투도 없다. 오롯이 내 삶이 전부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가 나이 들어서는 질투라는 도구로 바뀝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웃으면 그 웃음을 흉기로 바꾸어 찌르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그 성공을 헐뜯으며 나락으로 끌어내립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칼날은 배신보다도 더 날카롭게 내 마음을 도려냅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질투와 비교 속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기 삶의 성취와 작은 행복에 집중합니다. 한 끼 밥을 스스로 지어 먹는 순간, 손주와 웃는 한 장면, 햇살을 받으며 책장을 넘기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질투의 독을 피한 진짜 행복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친구의 질투는 칼보다 날카롭게 내 인생을 찌르고 내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차라리 홀로 사는 편이 100번은 낫습니다. 질투의 눈길에 상처받으며 흔들리는 삶은 지옥이고 질투 없는 고요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추는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과거의 상처가 농담처럼 흘러나오는 순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영준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가족까지 흩어졌던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고 겨우 다시 일어서려던 순간 술자리에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그때 집 날리고 노숙자처럼 떠돌던 얘기 다 알지? 그걸 잊으면 안 되지. 주변 사람들은 허탈하게 웃었지만 정작 그 말은 최 씨의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잊고 싶은 상처를 친구가 농담으로 꺼내 세상에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탄했습니다. 남은 모르는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결국 그 상처를 제일 잔인하게 찔러댄다. 결국 그에게 친구란 위로가 아닌 고통의 재현이었고 우정은 도구로 변했습니다. 반대로 아예 친구와 거리를 두고 혼자 살아가며 그 상처를 스스로 감싸 안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명자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몇몇 친구들은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모임에서 술김에 그 일을 다시 들추곤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바람난 얘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지? 라는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호히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텃밭을 가꾸고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며 홀로 삶을 채웠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상처를 다시 헤집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치유와 행복으로 삶을 채운 결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들춰내던 과거가 사라지니 비로소 지금의 내가 살아났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위로라고 믿었지만 늙어서는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내 상처를 가장 잔혹하게 후벼팝니다. 내가 피눈물로 잊으려는 과거를 다시 꺼내 조롱처럼 던지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흉터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도 내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오직 나만이 내 과거를 어떻게 다룰지 선택합니다. 그 침묵과 고요 속에서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들추고 다시 찌르는 존재가 다름 아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100번은 낫습니다. 과거의 흉터를 웃음거리로 삼으며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아무도 그 상처를 들추지 않는 고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뒤돌아서는 순간 흉보는 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웃던 사람이 내 등 뒤에서는 가장 잔인한 말로 나를 찌릅니다. 경기 용인에 사는 이만수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그가 우연히 다른 지인에게서 들은 말에서 터졌습니다. 내가 자리 비우자마자 내 아들 아직 취업도 못한다며 다들 한참 흉봤다더라. 순간 얼굴에 피가 가시고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내 아픔을 농담거리로 삼고 내 가정을 뒷담화의 술안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음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은 태연하게 웃으며 잘 지냈냐 묻고 있었지만 이 씨의 귀에는 칼날 같은 조롱의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따뜻하다 믿었던 자리가 사실은 내 뒷모습을 찢는 도살장이었다. 늙어서 친구가 주는 위로란 결국 겉모습뿐, 등 돌리는 순간 나를 갈기갈기 찢는 건 친구의 입이었습니다. 반대로 친구 관계를 과감히 끊고 홀로 살아가며 그 상처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강원 평창에 사는 김영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달래려 친구 모임에 나갔지만 늘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찜찜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집안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무심코 털어놓은 속 얘기가 그대로 흉이 되어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모임을 끊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대신 뒷담화도 사라졌고 비교와 조롱 대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와 할머니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여 좋아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이 날 만큼 뿌듯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얘기를 내 입으로만 하고 그 누구의 흉이 되지 않으니 내 삶이 가벼워졌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순간 흉을 보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젊을 때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말도 늙어서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위로가 아니라 뒷담화로 변하고 나를 세워주기는커녕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의 흉도 되지 않고 누구의 뒷담화에도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 말은 오직 나의 몫으로 남고 내 평화는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됩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웃음은 가면일 뿐 등 돌린 순간 내 삶을 헐뜯는 칼날로 변합니다. 뒷담화와 조롱 속에서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홀로 고요하게 살아도 흉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천국입니다. 결국 노년에 붙잡아야 할 건 친구의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배신 없는 내 평화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내 실패를 자기 위안거리로 삼는 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눈물 흘리며 무너지는 순간조차 친구는 내 고통을 발판 삼아 자기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이철수 씨는 은퇴 후 모은 돈으로 치킨 가게를 열었다가 불운이 겹쳐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 속에 그래도 오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잔혹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게 꾸준히 하고 있다. 넌 원래 그런데 안 맞았어. 나는 다행히 아직 버틴다라는 말들이 웃음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이 씨의 실패는 친구들의 안주거리, 자기 위한 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눈물 속에서 자기 성공을 과시하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울을 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걸 즐기는 게 친구라니, 이건 지옥보다 더 잔인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건 낯선 타인이 아니라 평생 믿었던 친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아예 친구 관계를 끊고 스스로의 실패와 고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하며 행복을 되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박은주 씨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 시기 문을 닫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똑같은 조롱이었습니다. 나는 배달로 버티는데 너는 준비가 부족했네. 역시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라는 말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실패를 그들의 위안거리로 내주지 않겠다. 그 후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신 혼자 취미를 찾고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작게 시작한 바느질과 뜨개질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손수 만든 작품을 온라인에 팔아 작은 수익까지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고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목도리가 제일 따뜻하다고 말해줄 때 그녀는 친구 대신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삶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실패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 대신 내 실패를 다시 시작의 밑거름으로 삼은 건 나 자신이었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실패를 가장 날카롭게 들추고 그것을 자기 위안거리로 삼는 건 언제나 친구입니다. 내가 쓰러진 순간 타인은 모를 수 있어도 친구는 가장 잘 알기에 가장 잔인하게 비틀어 웃습니다. 그러나 친구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패를 오롯이 자신만의 몫으로 감당하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냉혹합니다. 내 눈물은 그들의 위안이 되고 내 무너짐은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홀로 살아도 내 실패를 나만의 힘으로 끌어안는 삶이 100번은 낫습니다. 친구의 조롱 속에서 무너지는 노년은 지옥이고 나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노년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5번째 이유는 내 인생을 평가하는 재판관처럼 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게 웃던 친구가 내 삶의 법정을 열고 판결문을 읽어내릴 때 그 모욕과 수치심은 지옥의 심판보다 더 잔인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윤창호 씨는 은퇴 후 자식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모임에 나가 조심스레 요즘은 혼자 지내니 적적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식 잘못 둔 거지. 우리 애들은 다들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살다간 병원비 때문에 다 무너질 거다라며 마치 판사처럼 인생 전체를 평가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위로를 기대한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친구라는 이름의 재판관은 그의 삶을 조롱해 법정에 세워버렸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자리에서 내 인생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친구의 혀끝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웃음 뒤에 감춰진 그 심판은 노년의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애초부터 친구에게 삶을 평가받지 않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오롯이 살아가며 평화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김정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려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매번 반복된 건 그녀의 삶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넌 아직도 전세살이냐? 내 아들은 결혼도 못했더라며? 같은 말들은 날마다 그녀를 조롱하고 자존심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모임을 끊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진짜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이젤을 세우고 매일 물감을 펼쳐놓으며 살아갔습니다.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느낀 성취감은 친구들의 평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그림 진짜 멋있어라고 말해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심판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 순간 그녀는 웃으며 평가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땐 웃어넘길 수 있었던 말도 늙어서는 심장이 무너지는 독이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모인 자리에서 내 인생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내 선택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의 재판정에도 서지 않고 누구의 심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은 오직 내가 결정하고 내 가치는 내가 정의합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친구는 어느 순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삶을 평가하는 재판관으로 돌변합니다. 그들의 혀끝에서 쏟아지는 심판은 내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노년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차라리 홀로 살아도 내 인생의 판사는 오직 나 하나뿐인 삶이 100번은 낫습니다. 친구의 심판 속에 무너지는 노년은 지옥이고 스스로를 인정하며 사는 노년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6번째 이유는 내 비밀을 무기로 바꾸는 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털어놓은 한마디가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그 고통은 낯선 이의 배신보다 수십 배 잔혹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한상우 씨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 파산 선고까지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묻어두고 싶었지만 오랜 친구에게만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만은 알았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눈물 섞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지인들에게 술자리에서 한상우도 한때 쫄딱 망해서 집 날리고 거짓골 됐었지라며 비밀을 떠벌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과거는 뒷담화의 소재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자식들마저 아버지, 왜 그런 얘기가 남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냐고 따지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상우 씨는 처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흉기로 만든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친구였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 대부분을 끊고 홀로 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친구라는 허상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비밀을 맡긴 채 평화를 되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김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려 친구들에게 자주 속내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에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가 그대로 퍼져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흘린 비밀이 가십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을 남의 입에 올리지 않겠다. 그 후로 모든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오롯이 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며 혼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대신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달랬고 비밀은 오직 종이 위에만 남겼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아픔을 무기로 바꾸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흉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 할머니는 왜 이렇게 항상 마음이 편안해 보여? 라고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비밀은 이제 나만 아는 거다. 그래서 난 무너지지 않는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술잔을 나누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그 비밀은 흉기로 바뀌어 내 가슴을 찌릅니다. 친구라 부른 사람의 혀끝은 나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내 과거를 꺼내들며 조롱과 비교의 무기로 삼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도 비밀을 내주지 않으니 누구도 그것을 흉기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아픔은 나만 알고 내 과거는 나만 품으니 삶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빛납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비밀을 가장 교묘하게 흉기로 바꾸는 존재가 바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요 속에 혼자 살아도 배신 없는 평화가 100번은 낫습니다. 비밀이 흉기로 바뀌어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비밀이 온전히 내 안에만 머무는 삶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결국 스스로를 서서히 목 졸라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친구에게 끌려다니며
체면과 예의에 묶여 살다 보면 마지막엔 빈손으로 버려진 채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남습니다. 남의 눈빛 하나에 웃고 울던 인생이 결국 내 인생을 갈갈이 찢어버린 칼이 됩니다. 늙음은 잔혹합니다. 착하면 뜯기고 선하면 버려집니다. 살아남으려면 독해야 하고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말은 칼이고 내 독함은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릅니다. 남의 말이 칭찬일 줄 알고 귀를 열었고 남들이 흘린 한마디가 내 미래를 바꿔줄 조언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돌아보면 깨닫습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이었고 내 가슴을 베고 내 자존심을 도려내던 무기였습니다. 남의 시선과 남의 말에 매달려 살던 사람은 결국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늙어갑니다. 반대로 독하게 살아남은 자는 남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독함이 방패가 되어 끝내 살아남은 겁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 남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친척들이 자식한테 집 한 채는 해줘야지라고 말하자 가진 돈 다 털어 집을 내줬습니다. 이웃이 남자가 체면이 있지 허름하게 살면 되겠냐라는 말에 대출을 내어 허세를 부렸습니다.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라는 말에 빚까지 져서 밥값을 냈습니다. 그는 그 말들이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무너진 몸뿐이었습니다. 말로 시작된 칼날이 그의 삶을 도려낸 겁니다. 남들이 흘린 몇 마디가 그를 평생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병실 침대 위에 누워 홀로 숨을 거둘 때 그를 기억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의 칼에 찔려 피 흘린 건 자신뿐이었는데 그 칼을 쥔 자들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남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독했습니다. 자식이 집을 팔아달라고 말했을 때 그는 웃으며 잘라냈습니다. 이 집은 내 무덤이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벌어라. 친구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를 지키는 방패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처음엔 욕을 먹었습니다. 저 사람은 인정머리 없다, 냉혈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독함이 오히려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집을 잃지 않았고 빚에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남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켜낸 방패는 결국 그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살면 결국 남의 말에 찔려 죽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은 칼날이고 당신은 착하니까라는 말은 덫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칼밥이 됩니다. 남의 말은 겉으론 부드럽지만 속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 칼은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내 집을 빼앗고 내 자존심을 갈갈이 찢습니다. 노인의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세상은 그 약점을 무자비하게 찌릅니다. 착하면 뜯기고 선하면 잘립니다. 이게 노년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독해야 합니다. 내 독함은 유일한 방패입니다. 칼날 같은 말이 날아와도 안 된다라는 단호한 한마디가 그것을 튕겨냅니다. 못한다라는 냉정한 표정이 칼끝을 무디게 만듭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루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그 칼은 평생을 베어갑니다. 남의 시선과 말에 휘둘려 사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독하게 살아남는 자는 끝내 스스로를 지켜내며 마지막 순간에도 당당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내 목줄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다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옷을 고르고 체면 때문에 웃으며 굽실거리고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남 좋은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땐 그게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늙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습관이 결국 내 목에 줄을 매고 스스로 남의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족쇄라는 사실을 착하게 예의 있게 남 눈치 보며 살던 노인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남들은 웃으며 내 목줄을 잡아당기고 나는 질식하듯 무너집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을 남의 눈치에 매달렸습니다. 좋은 아버지라 불리고 싶어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결혼자금, 집 마련, 손주 양육까지 없는 돈까지 끌어다 줬습니다. 친척들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 소리할까봐 빚내서라도 도와줬습니다. 이웃이 뭐라 할까 두려워 본인 병원비를 줄여가며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고장난 몸뿐이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 노인은 마지막까지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연락 올까 기대했지만 전화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치 보며 살아온 대가로 목줄을 내주었고 남들이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다녀 결국 아무도 곁에 없는 빈방 안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반대로 경북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독했습니다. 남들이 좀 도와달라는 말에 단호히 끊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집 팔아달라고 했을 때 그는 냉정하게 잘라냈습니다. 내 집은 내 무덤이다. 필요하면 내가 벌어라. 동네에서 저 노인은 고집불통이다라는 욕을 먹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갈 때 그는 홀로 버텼습니다. 목줄을 내주지 않았기에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욕은 하루였지만 자유는 평생이었습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결국 내 목줄을 내어주는 겁니다. 남들은 달콤한 부탁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모니까 해줘야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목줄을 건네주는 겁니다. 한 번 잡힌 목줄은 결코 놓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더 세게 잡아당기고 나는 더 깊이 질식합니다. 내 삶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나는 개처럼 끌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늙은이의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세상은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남 눈치 보며 산다는 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희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단호함이 목줄을 내어주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루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준 목줄은 평생을 옭아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차갑게 내 삶을 지켜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떠들든 욕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목줄을 쥐고 있느냐, 내 목을 내어주느냐입니다. 독하게 내 목줄을 스스로 쥔 자는 마지막까지 자기 길을 걸으며 당당히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 무덤에 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남의 기준이 내 인생의 잣대였습니다. 남들이 성공이라 부르면 억지로 허세를 부렸고 남들이 불행이라 손가락질하면 밤잠을 설치며 뒤척였습니다. 집 한 채 없으면 무시당할까 빚내서라도 집을 샀고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면 나고 자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의 기준이 마치 신처럼 내 삶을 조종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진실은 그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 살아도 내 무덤 앞에서 눈물 흘려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내 인생을 남에게 바친 허수아비로 남을 뿐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평생 남의 기준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성공하려면 큰 집은 있어야 한다라는 말에 허리가 휘도록 대출을 안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라 말하니 본인 병원비를 줄여서까지 자식을 챙겼습니다. 친척들이 체면이 중요하다라며 흉을 보자 없는 돈까지 꺼내 행사마다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며 살아온 결과 그는 늙어 몸은 무너지고 통장은 바닥났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그래도 남들 눈엔 괜찮게 보였겠지라는 위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들은 그의 죽음을 이야기거리로 삼을 뿐 단 하루도 그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의 기준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살다 무덤 속까지 질질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남의 기준을 내던졌습니다. 내 나이에 그게 말이 되냐라는 조롱에도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자식이 뭐라 해도 내 돈은 내 즐거움에 썼고 체면 따위는 집 앞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제멋대로 산다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늙고 보니 그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기에 마지막 숨조차 자유로웠습니다. 세상은 그의 독함을 욕했지만 결국 웃으며 삶을 마무리한 쪽은 그였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건 곧 스스로의 목숨을 팔아넘기는 일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요구합니다. 좋은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지. 남자가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늙은이도 저 정도는 해야 욕먹지 않는다. 그 말들은 칼날이고 족쇄입니다. 거기에 맞추려 애쓰는 순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납니다. 무덤 앞에서조차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끌려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오직 나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쓰고 가고 싶은 길을 가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욕은 하루면 사라지지만 내가 남긴 삶의 흔적은 평생 갑니다. 무덤에 누울 때조차 남 눈치 보며 그래도 체면은 지켰다라 말하며 죽는 건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독하게 나의 기준을 지켜낸 자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로운 인간으로 무덤에 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다릅니다. 베풀면 돌아온다고 믿었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늙어보니 그 믿음은 잔혹한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쏟아부은 선의와 희생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잘해준 만큼 되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배신이었고 결국 남은 건 이용당한 기억과 찢겨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면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는 빚까지 내서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친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본인 병원비를 줄여가며 도왔습니다. 친구가 힘들다 하면 한밤중에도 달려갔습니다. 그는 늘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 돌아오겠지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늙어 몸이 병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은 이제는 우리도 힘들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잘해준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되돌아온 건 잔혹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잘해주면 그들은 당연한 줄 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독했습니다. 자식이 집을 달라 해도 단호히 거절했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해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욕했습니다. 냉정하다, 독하다, 인정머리 없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자식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고 친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함은 방패가 되었고 그 방패가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냈습니다. 욕은 하루였지만 자유는 평생이었습니다. 늙어 남에게 잘해주며 산다는 건 곧 내 인생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들이밉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친구라면 이 정도는 도와야지. 그렇게 시작된 선의는 끝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잘해줄수록 그들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결국 내 등을 찔러 파멸로 몰아갑니다. 노인의 선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착함을 물고 뜯어먹는 먹잇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거절할 땐 차갑게, 끊을 땐 잔혹하게 끊어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루만 남습니다. 그러나 배신은 평생을 찌릅니다. 독하게 나를 지켜내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잔혹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남에게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독함으로 내 삶을 지켜낼 것인가는 오직 내 선택입니다. 늙은 인생을 잔혹한 배신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독하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적어도 나는 나를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 눈치 보며 양보하다. 내 권리 다 잃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남에게 양보하면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체면을 세운 것 같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돌아보면 그 양보가 내 권리를 송두리째 뜯어가는 칼날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을 위해 한 발 물러설 때마다 내 몫의 땅이 잘려나가고 내 자리 하나가 사라지며 결국 마지막엔 내 인생 전체가 빼앗깁니다.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내던지는 자해의 행위였고
늙은 순간 그 대가는 피눈물로 돌아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겠다며 본인 노후 자금을 다 내줬습니다. 친척들이 형님, 이번에 좀 도와주셔야죠 라며 다가올 때마다 체면 때문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남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나보다 젊으니 앉으라 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 좋은 아버지, 좋은 이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건 무엇입니까? 병든 몸을 부여잡고도 병원비조차 없어 치료를 포기했고 자식은 이제는 우리도 힘들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집 한 칸 없이 요양병원 구석방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양보로 가득 채운 인생은 결국 자기 권리를 다 빼앗긴 채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남들이 부르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덤 앞에서 단 하루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 눈치 보지 않고 철저히 자기 권리를 지켰습니다. 자식이 집 팔아 우리에게 나눠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 집은 내 무덤이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벌어라. 동네에서 인정머리 없다는 욕을 먹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자기 순서가 오면 당당히 치료를 받았고 재산도 단 한 푼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욕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권리를 지킨 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떠난 뒤에도 그는 스스로를 지탱하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독함이 그를 살린 방패였던 겁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양보한다는 건 결국 목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들이밉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형님, 이번엔 꼭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내 권리는 사라지고 나는 이용당한 껍데기만 남습니다. 내 집도, 내 돈도, 내 자리도, 내 자존심까지 다 잃게 됩니다. 착한 노인은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채 무너지고 독한 노인만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냉정하게 안 된다라고 잘라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루만 남습니다. 하지만 양보는 평생의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늙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설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이제라도 독하게 변해야 합니다. 독하게 내 권리를 지킨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히 자기 몫을 지켜내며 무덤에 누울 수 있습니다. 6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 따라 돈 쓰다 결국 빈털터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체면 때문에, 비교 때문에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없는 돈까지 쥐어짜냈습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간다 하면 카드 빚을 내서라도 따라갔고 친척 모임에서 눈치 보이며 값비싼 선물을 건넸습니다. 자식 결혼식에서는 남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빚까지 지며 호화스럽게 치렀습니다. 그땐 잘 살았다고, 인심 썼다고 남들이 박수 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니 남들은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 따라 돈 쓰던 그 습관 하나가 내 노후를 완전히 거덜냈고 결국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서늘한 방바닥뿐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동료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자 그도 빚을 내서 차를 바꿨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적금을 깨고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체면이 산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늘 내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끊기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목을 죄었고 자식은 외면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집을 팔아 전세로 밀려났고 나중에는 전세조차 감당하지 못해 월세방으로 내몰렸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던 사람의 말로가 남 따라 돈 쓰다 빈털터리로 전락한 초라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결심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쓰겠다. 친구들이 외제차를 사도 그는 낡은 차를 고쳐 타며 돈을 아꼈고 친척 모임에서도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자식 결혼식조차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남들은 욕했습니다. 인색하다, 쪼잔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가 웃었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고
늙어서도 스스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독하게 자기 돈을 지켰기에 남들처럼 빈털터리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욕은 잠깐이었지만 평생의 여유는 그의 몫이었습니다. 남 따라 돈 쓰며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건 결국 내 권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비교와 압박으로 나를 짓밟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팔아넘기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남 따라 돈 쓰다 보면 정작 늙어 병원에 누울 때 내 주머니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인의 빈털터리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젊어부터 남 따라 돈 쓰며 쌓아온 잘못된 습관이 결국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돈은 내 생명줄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루지만 빈털터리는 평생입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건 남의 눈치를 보며 흘려버린 돈입니다. 지금 당장 독하게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에도 당당히 나는 내 인생을 팔지 않았다라며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도 친구도 세상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버텨야 하고 내가 외로우면 내가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결국 나만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건 하며 쓰고 싶은 곳에 쓰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무서워 아무나 곁에 두다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마크 트웨이는 친구를 고를 때는 천천히, 바꿀 때는 더 천천히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에 끌려 잘못된 인연을 놓지 못하고 결국 그 독이 내 삶을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뒤에서는 내 지갑을 노리고 내 자존심을 조롱하며 내 약점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로 사귀고 소인은 이로 사귄다고 했습니다. 늙어 곁에 두는 친구가 어떤 부류인지에 따라 남은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첫 번째 친구는 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1세 김정희 씨는 그 쓰라린 교훈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친구와 동네 모임에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이 몇 잔 오가자 친구는 농담이라며 김 씨의 가장 아픈 가정사를 대놓고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문제로 수년간 마음고생을 했던 사실이 모두 앞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고 그날 이후 김 씨는 모임에 다시 발길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친구가 단 몇 마디 말로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은 다시 못 세운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늙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를 감싸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인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농담조차 독처럼 스며듭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도 노년에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칼날이 되어 꽂힙니다. 그 칼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말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은 노인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친구를 곁에 두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자는 선한 말은 꽃 같고 거친 말은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 같은 말은 늙은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삶의 향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칼 같은 말은 단숨에 사람의 가슴을 베어내고 수십 년 쌓아온 인연을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늙을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한 번 잘못 뱉은 말은 사과로도 지워지지 않고 그 상처는 마음속에서 끝내 아물지 못합니다. 문제는 노년의 인간관계가 좁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힘들고 오래된 인연 몇 명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례하고 거친 말을 일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매일 독을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희 씨가 겪은 것처럼 평생 믿었던 친구조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빈틈을 찌르고 노년의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의 외로움을 덜어주지만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는 남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평온함을 지키고 싶다면 무례한 친구와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사람만 곁에 두는 것, 그것이 늙어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두 번째 친구는 밥값을 늘 내게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최성자 씨는 10여 년 가까이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누군가는 슬그머니 계산대 쪽으로 몸을 피하고 또 누군가는 이번엔 내가 먼저 해, 다음에 내가 내게라며 자연스럽게 외면했습니다. 결국 늘 지갑을 여는 건 최 씨였습니다. 처음엔 우정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계산했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모임은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되었고 남은 건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내 돈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구나. 노후의 경제는 누구에게나 팍팍합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상황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은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친구들은 그 무게를 모른 척하며 늘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 먹습니다. 이런 친구는 단순히 공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조금씩 침식시키는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밥값을 떠넘기는 행동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우습게 보고 나의 수고를 무시하며 관계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자가 큰 일에 성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밥값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자리에서도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로 밥을 먹는 자는 결국 영혼까지 빚진다. 남의 지갑으로 배를 채우는 친구는 언젠가 더 큰 배신을 할 사람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곁에 둬야 할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짐을 나눠드는 사람이지 내 주머니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번 내가 계산하는 모임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도둑대와 다름없습니다. 밥값을 떠넘기는 친구는 나를 친구가 아닌 지갑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들의 눈은 음식이 아니라 내 지갑을 향해 있습니다. 최성자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억울하게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새로 만나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밥값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다. 노년의 삶은 이미 한정된 시간과 돈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귀한 순간을 갉아먹는 기생 같은 친구를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내 노후를 망치지 않으려면 밥값을 떠넘기는 친구와는 반드시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세 번째 친구는 나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2세 박영희 씨는 40년 지기라 믿었던 친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던 날, 그 친구는 대화 내내 박 씨의 삶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평생 뭐 해놓은 게 있냐? 애들도 그다지 잘된 것 같지도 않네. 웃으며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단숨에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모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짓밟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다. 노년의 자존감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몸은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며 남은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칼날은 다름 아닌 가까운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무시와 폄하를 참고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말이 곧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 됩니다. 비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멸시입니다.
가볍게 던진 조롱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새깁니다. 결국 그런 친구와의 관계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여기서 떠올려야 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밀복검입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친근한 말처럼 포장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수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면정복배입니다.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지만 뒤로는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모임에서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아도 실제로는 나를 얕잡아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삶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이 두 사자성어는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유형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 부족함을 덮어주고 나의 삶을 존중해줍니다. 하지만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는 내 마음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의 말은 넌 별거 아니다라는 독성 메시지를 반복 주입하며 내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영희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은 자유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와 거리를 두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무게를 되찾고 남은 인생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네 번째 친구는 부탁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윤정자 씨는 10수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 번번이 이용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전화를 걸 때마다 시작이 똑같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보증 좀 서줄 수 있니? 내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다음 달에 갚을게. 반가운 인사 한마디도 없이 입을 열자마자 요구만 늘어놓았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정으로 생각하고 도왔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감사의 말은커녕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윤 씨의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그 친구는 모른 척했고 오직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윤 씨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소모품으로 쓰는 착취자구나. 나이 들어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남는 시간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반갑고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그러나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그 심리를 교묘히 파고듭니다. 마치 관심을 주는 척 다가오지만 사실은 당신을 이용하는 계산된 손길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한 듯하지만 속은 차갑고 이기적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금세 피로와 허탈로 바뀌고 결국 남는 건 나는 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는 존재구나라는 깊은 상실감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탁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영혼만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입니다. 또 링컨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내주는 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부탁이 있어야만 연락하는 사람은 결코 친구라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은 외로움에 기댄 착취입니다. 부탁만 하는 친구는 내 마음의 빈틈을 악랄하게 파고듭니다. 고마움 없는 요구가 반복될수록 내 자존감은 무너지고 내 인생은 점점 그들의 그림자에 짓밟힙니다. 윤정자 씨처럼 결국 병상에서도 외면당하는 순간 그 관계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게 됩니다. 늙어 곁에 두어야 할 친구는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루가 궁금해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거는 사람입니다. 부탁만 늘어놓는 친구와의 인연은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용기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친구는 빌려간 돈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장명숙 씨는 평생 알고 지낸 친구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친구는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렵다며 무릎까지 꿇고 빌려달라 했습니다.
한두 달 안에 꼭 갚겠다는 말에 믿음을 줬고 장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 일부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간 순간부터 그 친구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건 씻을 수 없는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장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추억까지 도둑맞은 것 같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병원비이자 생계비이고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그 돈을 가져가고 갚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괴자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순간은 눈물로 호소하지만 정작 갚아야 할 순간에는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변합니다. 이보다 더 뻔뻔하고 더 잔인한 배신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잊고 도리를 저버린다는 뜻으로 돈을 빌려주며 보여준 믿음과 호의를 무시한 채 갚지 않는 자의 민낯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둘째는 토사구팽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처럼 필요할 때는 간절히 매달리다가 목적을 이루면 잔인하게 버리는 친구의 배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두 사자성어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친구는 단순히 지갑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내 존엄과 인간관계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무너뜨립니다. 장명숙 씨처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은 인생이 깊은 상처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몇 명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가고도 모른 척하는 친구는 결코 내 곁에 둘 수 없는 적입니다. 내 남은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돈 갚지 않는 친구와는 반드시 결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고 존엄한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친구는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 김정숙 씨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서 그 성실함은 한순간의 비웃음으로 짓밟혔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이가 술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는 젊을 때부터 똑같아. 남편 뒷바라지밖에 한 게 없잖아.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단순한 농담이라 치부했지만 김 씨는 그날 이후 다시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수십 년의 우정을 쓰레기처럼 내던진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웃음은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특히 늙어가는 사람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은 인격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농담이라며 던진 한마디는 상대의 지난 세월을 모욕하고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엔 존중이 없고 따뜻함은커녕 멸시와 조롱만 가득합니다.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친구는 절대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내 상처를 밟고 내 과거를 희롱하며 내 존엄을 망가뜨리는 가장 잔혹한 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는 게 바로 가까운 사람의 비웃음입니다. 젊을 때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일도 노년에는 뼈에 사무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미 많은 걸 잃고 남은 건 체면과 자존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존재를 희롱하는 자를 곁에 두는 건 독을 매일 조금씩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젊은 시절 변호사로 활동할 때 법정에서 종종 상대편이 그의 초라한 옷차림과 가난한 집안 배경을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는 건 내 가난한 과거이지만 나는 그 가난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웃음거리가 된 건 내가 아니라 가난을 조롱한 그들의 인격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 문제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를 비웃는 자의 천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에 곁에 둬야 할 친구는 내 작은 흠조차 감싸주며
내 지난 세월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은 절대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갈갈이 찢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씨가 결국 모임을 끊고 나서야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와 존엄은 그런 사람과의 결별에서 시작됩니다. 남은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 속에서 나를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초라해도 나를 존중해주는 한 사람과의 인연이 조롱하는 10사람보다 더 소중합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친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배신과 조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년의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7번째 친구는 만나면 늘 피곤해지는 사람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1세 이은자 씨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반갑고 기대되지만 막상 마주 앉으면 끝없는 불평, 뒷담화, 자식 자랑, 건강 타령이 이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고 싶었던 시간이 오히려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고 밤에는 그 친구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친구를 만나고도 이렇게 피곤해야 하나? 이건 우정이 아니라 고통이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는 시기, 에너지를 주는 친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고갈시키고 내 하루를 지워버립니다. 단순한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독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끝없는 하소연, 비교와 자랑은 내 마음을 잠식하는 무기입니다. 젊었을 때야 흘려들을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피로가 곧 병으로 이어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며 삶의 의욕이 꺾입니다. 결국 그런 친구와의 만남은 건강까지 갉아먹는 독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평생 혁신적인 발명을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했지만 문제만 떠안기고 내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과는 단 하루도 함께하지 않았다. 실제로 에디슨은 실험 실패로 조롱하던 지인들과 거리를 두고 묵묵히 격려해주는 동료들과 끝까지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구, 축음기 같은 위대한 발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일화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피곤함만 안겨주는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지만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삶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의 하루는 이미 짧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쓰는 건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허무와 고단함만 남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짐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만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단호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은자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친구와의 모임을 끊고 대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웃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삶은 한결 밝아지고 몸의 통증마저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노년의 삶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나고 난 뒤 웃음이 남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써야 합니다. 늘 피곤하게 만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건 내 인생을 조금씩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남은 시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